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건너가요. 수련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발목을 적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비틀거리셨죠.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디셨어요. 할아버지가 물속으로 빠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왕리가 우리 둘을 끌어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셨어요. 온몸이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제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무사히 건넜다는 걸 알까요? 수련아, 울지 마라. 우리 해냈다. 강을 건넜어.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 퍼진 소독약 냄새와 할아버지 손에서 풍겨오던 녹슨 쇠 냄새를요. 그날 저는 우리 가족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어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던 시절이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27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옥수수죽을 끓여 할아버지께 드리고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련동무, 잠깐 이리 와보게.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이게 자네 할아버지 사진인데 말이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폐암이네. 그것도 말기야. 아마 석 달 정도 남았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암이라니요. 말기라니요. 석 달밖에 안 남았다니요.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안타깝지만 확실하네. 자네도 간호사니까 알겠지만 이 정도면 손을 쓸 수가 없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일을 했습니다. 환자들한테 주사를 놓으면서도 붕대를 감으면서도 머릿속에는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춥고 어두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수련아 왔니? 네, 할아버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벨 뻔했죠.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식사를 적게 하셨어요. 기침도 자주 하셨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방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련아, 이리 좀 와보거라. 저는 물기를 닦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옷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옷장 뒤쪽을 더듬더듬 만지시더니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낡은 상자였죠. 수련아, 앉아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상자를 천천히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녹슨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그걸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여셨어요. 수련아,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게 있다. 오늘은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50년이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나는 25이었지. 남쪽에 살고 있었어. 서울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말이야. 남쪽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쪽 출신이라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 나는 국군이었다. 징집돼서 군에 들어갔지. 그때 나한테는 아내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처참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 그러다가 나는 북쪽 군대한테 잡혔어. 포로가 된 거야. 포로요? 그래. 다른 전우들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지. 북으로 끌려왔어. 그리고 여기서 평생을 살게 됐단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만약 누가 알게 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아들은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었어요. 이게 내 아내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름은 준호야. 이준호. 할아버지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를 못 봤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쪽에서의 삶, 전쟁의 참상, 포로로 끌려온 뒤의 고통, 그리고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이야기를요.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신분을 숨기고 과거를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셨고 제 아버지가 태어났고 저도 태어났던 거죠. 그렇다. 하지만 단 하루도 내 처아들을 잊은 적이 없단다. 밤마다 꿈에 나왔어. 준호야, 준호야 하고 부르곤 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련아, 할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 안다. 할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할아버지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늙으면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법이야. 요즘 기침이 멈추질 않고 숨쉬기가 힘들어. 오래 못 갈 거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수련아, 할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야.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나는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고 싶다. 준호를 보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얼굴을 보고 싶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남쪽으로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탈북이라는 건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끝장나는 거였죠.
할아버지,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기서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내 아들을 향해 가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수련아,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야. 제발 도와다오.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할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할아버지를 어떻게 남쪽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한 걸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벽 하나 너머에 자고 있는 오빠였어요. 제 오빠 이경철은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국가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오빠는 어릴 적부터 똑똑했고 당에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보위부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오빠는 제게 좋은 오빠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를 돌봐주셨고 할아버지를 보살펴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빠는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와 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만약 오빠가 우리의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빠는 우리를 막을까요? 아니면 도와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마다 기침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꼬대로 아들 이름을 부르셨어요. 준호야, 준호야. 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남쪽으로 모시겠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요. 한 환자가 저한테 귀띔을 해줬습니다. 시장에 가면 소문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조심스럽게 물어봐. 중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다음 날 쉬는 날 시장으로 갔습니다. 평양시장은 삭막했어요. 물건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 표정도 어두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말린 옥수수를 팔고 계셨어요. 저는 옥수수를 사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리를 찾아봐.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찾습니까? 저녁에 다시 와. 그때 알려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옥수수를 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였죠. 저녁이 되어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시장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누가 올 거야? 할머니는 사라졌고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내가 왕리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한테 부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두 명입니다. 저와 제 할아버지요. 왕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살인데요? 78입니다. 왕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힘들어요. 길이 험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꼭 가셔야 합니다. 왕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거요. 1인당 1,000원씩 2,000원이 필요해요. 2,000원이라니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요. 여기서요. 그때 돈을 가져오세요. 왕리는 사라졌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떨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돈을 다 꺼내봤습니다. 300원밖에 없었어요. 턱없이 부족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금반지가 있었어요. 이걸 팔아야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했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암시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금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 남자가 제 반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1,500원 줄게요. 저는 흥정도 하지 않고 팔았습니다. 돈이 급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돈을 세어봤습니다. 1,800원이었어요. 200원이 부족했죠. 저는 병원 동료한테 빌려야 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돈을 빌렸어요. 드디어 2,000원이 모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은 무거웠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자 동시에 우리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가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수련아.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짐만 챙기려고 했죠. 옷 몇 벌, 약간의 음식, 그리고 할아버지의 군번줄과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수련아, 뭐 하는 거야?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짐을 가방 뒤로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수련아, 내가 뭘 하려는지 나는 다 알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저는요.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오빠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무언가 더 있었어요.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련아, 지금 그만둬. 아니면 우리 모두 죽는다. 할아버지도 너도 나도. 하지만 오빠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뭐? 병드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남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건 미친 짓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에요.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대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오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빠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수련아, 나는 내 오빠야. 동시에 보이부 요원이고 나는 지금 정말 힘들어. 오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종이를 가져가. 이 길로 가면 순찰이 뜸한 곳이야. 배수로를 통해서 강변으로 갈 수 있어. 오빠가 제게 지도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련아, 이것만 알아둬.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저는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도 저를 안아줬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거든 조심해. 그리고 할아버지 잘 모셔드려. 오빠는 방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련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오빠 소원이야.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오빠와 헤어진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실을 위해서요. 며칠 뒤 저는 왕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돈을 건넸어요. 준비됐어요? 왕리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사흘 뒤 밤에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 만나요. 늦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한번 출발하면 돌아올 수 없어요. 잡히면 총살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왕리가 사라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서 모르는 땅으로 가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사흘 뒤에 떠나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련아,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이 소원도 못 이루고 죽을 뻔했구나. 할아버지,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준호 아저씨를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가 그 험한 길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이틀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할아버지가 드실 약을 챙겼어요. 그리고 오빠가 준 지도를 외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오빠는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워줬어요.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았죠. 우리가 떠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가야 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가자꾸나, 수련아.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둡고 추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꾸 멈춰서서 숨을 고르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주위를 계속 살폈어요. 순찰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왕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셔서요. 왕리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는데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죠.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리가 앞장서고 제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뒤따랐어요. 오빠가 그려준 지도대로 배수로를 찾아갔습니다. 좁고 더러운 길이었지만 안전한 길이었어요.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떠다니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떨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왕리가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 불빛이 순찰대예요. 저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건너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1시간쯤요. 그 전에 준비하세요. 우리는 강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추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기침을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 등을 문질러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건너가요. 수련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드디어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왕리가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에요. 가야 해요.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발목을 적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천천히, 조용히 가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왕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을 넘고 허리를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비틀거리셨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왕리도 다가와서 할아버지를 지탱해 줬어요.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디셨어요. 아, 할아버지가 물속으로 빠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미친 듯이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놓지 마세요. 왕리가 우리 둘을 끌어올렸습니다. 힘이 장사였어요.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예요. 겨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셨어요. 온몸이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빨리 가요.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도 주저앉으셨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왕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제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곳,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생각이 났거든요.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사히 건넜다는 걸 알까요? 수련아, 울지 마라. 우리 해냈다. 강을 건넜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간다.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 낯선 땅이었지만 희망이 있는 땅이었어요. 왕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쯤 가면 제가 아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쉬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발자국이 눈에 찍혔지만 곧 눈에 덮여서 사라졌죠.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구나.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려야 하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준호 아저씨를 꼭 만날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희망을 향해서요. 중국 땅을 밟은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왕리가 한 낡은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이 집 주인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왕리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저씨가 나타났죠. 왕리 씨, 또 왔구먼. 미안합니다.
이번엔 두 분이에요. 아저씨가 우리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네. 힘들겠어. 부탁합니다. 사흘만 있다 가겠습니다. 돈은 있어? 왕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받아서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해. 사람이 둘이잖아. 더 줘야 해. 얼마나 더요? 500원 더. 500원이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아저씨, 제발 좀 봐주세요.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어요. 없으면 못 들어와. 나도 위험 감수하는 거야. 공안한테 들키면 나도 끝장이라고. 왕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뒤져봤어요. 남은 돈이 얼마 없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던 거였죠. 이걸 드릴게요. 금으로 된 거예요. 값이 나갈 겁니다. 아저씨가 시계를 받아서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건데. 좋아, 이걸로 하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이 순찰 돌아요. 알겠습니다. 아저씨가 나가고 우리는 방에 남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눕혔어요. 할아버지는 기침을 계속하셨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약 드세요. 저는 가방에서 약을 꺼내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수련아, 고맙다. 넌 정말 효자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평생 고생하신 손이었죠. 왕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남쪽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고 올게요. 여기서 쉬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왕리가 나가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준호 아저씨였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아기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50살이 넘었을 텐데 할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저를 보면 반가워할까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안했거든요. 혹시 공안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남쪽에 도착할 거예요. 수련아,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왕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공안들이 탈북자를 잡으려고 검문을 강화했대요. 마을마다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요. 며칠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버티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계셨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왕리 씨,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알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왕리는 다시 나갔고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침이 더 심해졌고 가끔 피도 섞여 나왔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쪽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든 것 같았지만 가끔 중얼거리셨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죠.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저는 깜짝 놀라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 공안 차량이 서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었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도망가야 해요. 저는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수련아, 무슨 일이냐? 공안이 왔어요. 빨리 가야 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했어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아니, 달린다기보다는 비틀거리며 걸었다는 게 맞겠네요. 할아버지가 빨리 걸으실 수가 없었거든요. 저기요, 저기 있어.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어요. 멈춰. 저는 할아버지를 끌다시피 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옥수수 밭이 보였어요. 거기로 숨어야 했죠.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저기 밭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수련아, 나는 안 돼. 너라도 가거라.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가야죠. 안 돼. 나는 더는 못 가겠다. 저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 아저씨를 만나야 하잖아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간신히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옥수수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옥수수대 사이로 숨었죠. 저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옥수수대를 비췄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을 더 찾아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더 꽉 안았어요. 할아버지도 숨을 죽이고 계셨죠.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안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기 없어. 다른 데 갔나 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공안이 돌아올까 봐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안들이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깨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죠. 안 돼. 안 돼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왕리였어요. 여기 있었구나. 걱정했어요.
왕리 씨,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안 깨어나요. 왕리가 할아버지를 살펴봤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숨소리를 확인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아직 준호 아저씨를 못 만났는데, 아직 남쪽에도 못 갔는데요. 저는 할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발 깨세요.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영원히 잠드신 거였어요. 왕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련 씨,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공안이 다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요. 할아버지를 여기 둘 순 없어요. 묻어드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리와 저는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옥수수밭 구석진 곳으로요. 왕리가 땅을 팠습니다. 눈 덮인 땅을 삽으로 파냈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냈죠.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편히 모셔야 했으니까요. 구덩이가 파졌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얼굴이었죠.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에 군번줄을 쥐어드렸습니다. 이걸 갖고 가세요. 준호 아저씨한테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을 떠서 할아버지를 덮었어요. 흙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덮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왕리가 말했습니다. 수련 씨, 가야 해요. 날이 밝으면 더 위험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무덤을 마지막으로 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준호 아저씨한테 꼭 전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서 발자국을 덮었어요. 왕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였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에게. 아버지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미안하다. 너를 버리고 간 것 같아서 미안하고 평생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전쟁이 나를 너한테서 떼어놓았다. 나는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갓 태어난 내 모습만 기억할 뿐이다. 북에서 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밤마다 꿈에서 너를 불렀고 내가 잘 자라고 있기를 기도했지. 이제 아버지는 늙고 병들었다. 곧 죽을 것 같구나. 하지만 죽기 전에 꼭 너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길을 떠났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만약 내가 너한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다 해도 괜찮다. 적어도 너를 향해 걸어갔으니까 말이다. 준호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생각하셨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다음 날 아침 왕리가 들어왔습니다. 수련 씨, 결정해야 해요. 계속 갈 건가요? 아니면 돌아갈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갈까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혼자 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준호 아저씨한테 전해드리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겠어요. 남쪽으로 가겠어요. 할아버지 약속을 지켜야 해요.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준비하세요. 내일 밤에 떠날 거예요. 그날 하루 저는 준비했습니다. 짐을 다시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아버지, 지켜보세요. 제가 꼭 약속 지킬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았어요. 어디선가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끝까지 함께 가요.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제 혼자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할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계셨으니까요. 왕리가 앞장서고 저는 뒤따랐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중간중간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공안을 피해 숨기도 하고 배고픔에 떨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왕리가 말했습니다. 수련 씨, 저기 보이는 게 한국 대사관이에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멀리 건물이 보였어요. 그 건물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그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요. 드디어 대사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안으로 연락했고 곧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안전했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할아버지는 중국에서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직원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를 거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중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요. 남쪽으로 가요. 몇 시간 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떨렸어요. 여기가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남쪽이구나 싶었죠. 저는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방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요. 저는 준호 아저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수소문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 물어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이종만 아니가? 옛날에 우리 동네 살았던 사람 같은데. 네, 정말요? 그래, 이 사람 아들이 준호였어. 지금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준호 씨 연락처 아세요? 글쎄 모르겠네. 하지만 옛날에 이 근처 살았어. 저는 그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준호 씨를 찾아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두드릴 수가 없었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저는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종만이셨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셨어요. 북한에서요.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과 편지, 그리고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네,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가 평생 아저씨를 그리워하셨어요. 저는 준호 아저씨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준호 아저씨는 울면서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준호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를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서요. 저는 할아버지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준호 아저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셨어요. 편지를 다 읽고 준호 아저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 아저씨 손에는 할아버지의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준호 아저씨한테 다 전해드렸어요. 준호 아저씨 집을 나선 뒤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노란색, 빨간색 낙엽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죠. 할아버지, 저 잘했죠? 약속 지켰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준호 아저씨였어요. 따라오셨어요? 네. 그냥 보내기가 미안해서요. 준호 아저씨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수련 씨,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전쟁이 터졌고 아버지는 군대에 가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매일 대문 앞에 서서 길을 바라보셨죠. 준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전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우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신다는 걸 알았죠. 그 뒤로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남의 집 빨래도 하시고 품팔이도 다니시면서 저를 학교에 보내셨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간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준호 아저씨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는지, 왜 돌아오지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그리워하셨다는 걸요. 아버지도 괴로우셨다는 걸요. 네, 할아버지는 평생 아저씨를 생각하셨어요.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준호 아저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련 씨,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가족은요? 북에 남은 가족이 있나요? 오빠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만날 수 없겠죠.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오빠는 어떤 분인데요? 보이부 요원이에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좋은 오빠였어요. 제가 탈북할 때 도와주셨거든요. 그랬군요. 오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빠가 지도를 그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잡혔을 거예요. 준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오빠시네요. 나라와 가족 사이에서 가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오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분명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동생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라면 강한 분이실 테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빠 잘 지내고 계시죠? 저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시죠? 준호 아저씨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씨, 우리 집에 가시죠. 아내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죠. 제사요? 네. 비록 북에서 돌아가셨지만 여기서라도 제대로 모셔드려야죠. 저는 준호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준호 아저씨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부인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밥 드셨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 아저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 아저씨 부인이 물으셨습니다. 수련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북에서도 간호사였거든요. 그럼 공부를 더 하셔야겠네요. 여기서 간호사 자격을 따려면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부할 수 있게요. 아버지가 남기신 딸이나 마찬가지시잖아요.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아버지를 평생 못 모셨으니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죠.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준호 아저씨는 할아버지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제단을 꾸미고 음식을 차렸어요. 제사상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군번줄도 함께요. 준호 아저씨가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된 제사를 지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사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준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준호 아저씨한테 다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저씨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기억할게요.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남쪽에 오지 못하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까지 왔어요. 수련 씨를 통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아저씨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이세요? 저 별들이요. 할아버지도 저기 계신가요? 그리고 저는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오빠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요? 오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 아저씨의 도움으로 정착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만의 의료 시스템은 북한과 많이 달랐거든요. 새로 배워야 할 게 많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으니까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면 할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왔구먼. 가족은요? 북에 오빠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오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랬구먼. 힘들었겠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탈북 과정, 그리고 약속을 지킨 이야기를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한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위안을 얻었거든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고 저는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취직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떨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저 간호사 됐어요. 병원 일은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병실에서 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폐암 환자셨어요.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제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괜찮아요, 간호사님. 수련 씨라고 했죠? 네, 맞아요. 좋은 이름이네요. 수련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인가?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셨대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특별히 더 잘 돌봐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련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알아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간호사들과 달라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할아버지도 아프셨거든요. 그랬구나. 그날 밤 그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어요. 장례식에 갈 사람이 없어서 저와 준호 아저씨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혼자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남한 생활에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기고 일도 안정됐죠. 하지만 여전히 오빠가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오빠 생각을 했어요. 오빠는 잘 지내고 계실까요?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요?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북한이 조금씩 변하고 있대요. 핸드폰도 생기고 중국과 연락도 할 수 있고요. 정말요? 그래요. 물론 감시는 여전하지만 예전보단 나아졌대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오빠와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달이 걸렸지만 드디어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 오빠예요. 이름이 뭔데요? 이경철이요. 평양에 살았어요. 보이부 요원이라면 힘들 텐데요. 그쪽 사람들은 감시가 심해서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낼게요.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련 씨 찾았어요. 오빠분을 찾았어요. 정말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오빠분이 전화 통화를 원하신대요. 내일 저녁에 연락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떨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빠, 저예요. 수련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아, 너구나. 오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오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정말이에요? 그래.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너는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할아버지 약속도 지켰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련아,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너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오빠 소원이야. 오빠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요. 통일이요. 그래.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자. 네, 오빠. 꼭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오빠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무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빠랑 통화했어요. 오빠는 잘 지내고 있대요.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그날 저는 준호 아저씨 집에 갔습니다. 아저씨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잘 됐네요. 오빠분이 무사하시다니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씨,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를 잊으란 게 아니라 과거를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탈북자 모임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2살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책임 간호사가 됐고 작은 아파트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련 씨,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저씨 집에 갔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씨, 제가 할아버지 묘를 만들려고 해요. 비록 유골은 없지만 기념비라도 세우고 싶어서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가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한 달 뒤, 우리는 조용한 묘지에 할아버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이종만, 1925년 1998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제막식 날, 준호 아저씨와 저, 그리고 아저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아저씨가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평생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할아버지 꿈을 이뤄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그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록 남쪽에 오지 못하셨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여기까지 왔어요. 저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도우면서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빠 보이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빠와도 다시 만날 거예요. 통일이 되는 날이 오면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 겁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사진이 소중히 보관돼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문구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준호 아저씨한테 전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해졌고요.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겠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희생이 뭔지도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병원에 가야 했어요. 환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수련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준호 아저씨와 함께 계셨습니다. 두 분이 포옹하고 계셨어요. 드디어 만나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한번 쳐다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맙구나, 아가씨. 저는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착한 아가씨네. 누가 잘 키웠어?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키우셨어요.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 겁니다. 그게 바로 할아버지와의 진짜 약속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